69편 보이지 않는 청진기. 마왕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종합건강검진이라는 것을 받았다. 친구가 소개해준 서울의 대학병원은 크고 차가웠으며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다. 그는 매니저를 통해 김해철이라는 가명을 쓰고 예약을 했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직업인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싶었다. 탈의실에서 헐렁한 검진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세상의 교주 마왕이 아니라 그저 질병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한 명이 나약한 인간임을 실감했다. 피를 뽑고 혈압을 재고 엑스레이를 찍는 모든 과정이 낯설고 굴욕적이었다. 가장 힘든 것은 위내시경 검사였다. 수면 마취도 없던 시절 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식을 유지한 채 길고 차가운 튜브가 목구멍을 넘어 몸속으로 들어오는 이물감을 고스란히 견뎌내야 했다. 어두운 모니터 화면에 비치는 자신의 위 내부를 보며 그는 편지의 내용을 떠올렸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위통은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청진기처럼 그의 귓가에 대고 몸속의 작은 이상 신호들을 증폭시켜 들려주는 듯했다. 그는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저 안에서 편지의 예언을 증명할 무언가가 발견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며칠 후 그는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를 진료한 의사는 마왕의 친구와 동기인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대로 말하는 냉철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김해철 씨라고 했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생명을 위협할 만한 큰 병은 없습니다. 의사의 첫마디에 마왕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자신의 기우였고 그저 짓궂은 장난에 놀아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이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는 없던 병도 생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몸 상태로 그 정도의 음악 작업을 해내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만성적인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흡연과 음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했습니다. 의사는 그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그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의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인 경고였다. 마왕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들었다. 간 수치도 높고 역류성 식도염도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위내시경 검사에서 작은 용종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용종이요. 마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네, 크기는 아주 작고 아마 단순 양성 종양일 가능성이 99%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흔하게 발견되는 거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 검사는 해보는 게 좋습니다. 떼어내는 김에 간단한 시술로 제거할 수도 있고요.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마왕에게 용종이라는 단어는 거대한 바위처럼 무겁게 다가왔다. 편지에서 말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가 바로 이것일까? 수술을 받아야 할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라는 말이 이 작은 용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의미하는 것일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익명의 발신인이 경고한 대로 그의 몸 안에서 분명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비록 지금은 사소해 보일지라도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아무도 몰랐다. 의사는 조직 검사와 제거 시술 날짜를 잡자고 했지만 마왕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대답을 보류했다. 병원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더 무거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몸 안에 작은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20편, 엇갈린 시선, 스며드는 마음. 시간은 섭과 순정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섭은 더 이상 일부러 순정을 찾아다니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일상을 묵묵히 살아갈 뿐이었다. 하지만 좁은 양평 읍내에서 그들의 마주침은 피할 수 없는 우연처럼 반복되었다. 하교하는 길에, 장터에서, 혹은 냇가에서. 그럴 때마다 둘은 짧은 인사를 나누었고 그 짧은 순간들은 겹겹이 쌓여 둘 사이의 낯선 종류의 익숙함을 만들어냈다. 순정에게 섭은 더 이상 고마운 아저씨만이 아니었다. 그는 어른이었지만 다른 어른들과는 달랐다. 자신을 아이 취급하지 않았고 늘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해 주었다. 냇가에서 들었던 강물과 둑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이후 그녀는 다시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꿈을 위해서, 더 단단한 둑을 쌓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순정에게 국어 숙제가 주어졌다. 내 인생의 멘토 혹은 가장 인상 깊은 어른을 인터뷰하고 글 써오기.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인터뷰 대상으로 꼽았다. 하지만 순정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만이 떠올랐다. 바로 섭이었다. 그녀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그가 자주 나타나는 냇가로 향했다. 마침 그는 일을 마치고 땀을 식히며 앉아 있었다. 순정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숙제에 대해 설명하며 인터뷰를 부탁했다. 섭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해질녘의 냇가에 나란히 앉았다. 순정은 작은 수첩을 펴고 준비해 온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섭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20살이 자신이 그리고 그 옆에서 웃고 있는 18의 순정이 아른거렸다. 아주 소박한 꿈이었지. 사랑하는 사람이랑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 꿈은 이루셨어요. 아니, 그러지 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의 목소리는 씁쓸했다. 순정은 더 깊이 묻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섭은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순정을 힐끗 쳐다보며 대답했다. 아주 예쁜 들꽃을 처음 발견했을 때. 세상에 그렇게 예쁜 꽃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던 순간.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잠시 머물렀다는 것을 순정은 알았을까? 그녀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혹시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없으세요? 그 질문에 섭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냇물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한참 만에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꽃을 소중히 아껴주지 못했던 거. 언젠가부터 그 꽃이 시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순정은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수첩을 덮었다. 그가 말하는 들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과 사랑의 감정은 고스란히 그녀의 마음에 전해졌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다시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저 다정한 아저씨가 아니었다. 그는 아주 큰 사랑을 했고 그만큼 더 큰 후회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깊은 사연을 가진 한 남자였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저물어 주위가 어둑해졌다. 섭은 자신의 감정을 들킨 것이 멋쩍었는지 툭툭 털고 일어섰다. 자, 이제 숙제 다 했으면 어서 집에 들어가. 밤길은 위험해.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마치 자신의 슬픔을 감추려는 듯 그의 걸음은 유난히 빨랐다. 순정은 그가 사라진 길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존경심과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이 뒤섞인 아주 복잡하고도 간지러운 감정이었다. 들꽃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21편, 작은 파문, 흔들리는 소녀. 섭과의 인터뷰 이후 순정의 일상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국어 숙제를 하려 했지만 펜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하얀 연습장 위에 떠오르는 것은 선생님이 정해준 주제가 아니라 해질녘냇가에 앉아 있던 한 남자의 쓸쓸한 뒷모습이었다. 아주 예쁜 들꽃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꽃을 소중히 아껴주지 못했던 거. 그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 그가 놓쳐버린 들꽃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순정은 자신도 모르게 섭의 입장이 되어 그의 슬픔을, 그의 후회를 상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글은 어느새 인상 깊은 어른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린 한 남자에 대한 헌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껏 써왔던 그 어떤 글보다도 진지하게 그리고 아프게 문장을 써내려갔다. 변화는 학교 생활에서도 나타났다. 늘 명랑하던 그녀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고 수업 시간에 창밖을 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일이 잦아졌다. 친구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홍순정,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꼭 상사병 걸린 애 같아. 무슨 소리야? 순정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마왕의 사진을 보며 설레던 감정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마왕은 하늘 위의 별처럼 닿을 수 없는 찬란한 존재였다. 하지만 섭은 비에 젖은 흙냄새처럼 현실적이고 가슴 시린 존재였다. 동경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18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무거운 감정이었다. 그녀의 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어머니의 한마디였다. 저녁을 먹던 중 어머니가 무심하게 말했다. 오늘 장터에서 그 총각 봤다. 묵묵히 짐술에 끄는 모습이 어찌나 성실해 보이던지. 생긴 건 좀 무뚝뚝해 보여도 사람은 참 괜찮은 것 같아. 어머니의 칭찬에 순정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다. 어른의 눈에도 그가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당화해 주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이 감정의 이름을 애써 외면했다. 며칠 후 국어 숙제 결과가 나왔다. 선생님은 순정의 글을 반 아이들 앞에서 낭독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느껴지는 아주 훌륭한 글입니다. 홍순정 학생은 앞으로 정말 큰 작가가 될 수 있겠어요.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이 쏟아졌지만 순정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칭찬이나 점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글을 단 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당신의 아픔을 내가 이만큼 이해하고 있다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날 밤과 후 순정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냇가로 향했다. 그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야만 했다. 가슴에는 선생님께 돌려받은 자신의 글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숙제가 아니었다. 한 소녀가 상처 입은 어른의 세계에 조심스럽게 건네는 작은 위로이자 소심한 고백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벅찬 기대와 두려움으로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22편, 선을 넘는 용기. 다행히 섭은 그곳에 있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냇가의 가장 큰 바위 위에 걸터앉아 흐르는 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그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에 고개를 돌린 섭은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 뭉치를 보고 위아한 표정을 지었다. 숙제는 다 한 거 아니었나? 순정은 대답 대신 잘 정돈된 보고서를 그에게 내밀었다. 아저씨, 이거 읽어봐 주셨으면 해서요. 섭은 마지못해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저 평범한 학생의 숙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글에는 섭 자신이 잊고 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감정의 편린들이 섬세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순정은 그의 몇 마디 말 속에서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후회와 슬픔의 정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들꽃을 꺾어 비좁은 화분에 옮겨 심은 것을 후회하는 것 같았다. 햇살도 바람도 닿지 않는 곳에서 꽃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어쩌면 그는 꽃을 사랑하는 방법조차 몰랐던 서툰 정원사였을지도 모른다. 섭은 숨을 멈췄다. 이 18살 소녀가 어떻게 자신을 이토록 깊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감동과 함께 서늘한 공포를 느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이 순수한 아이가 자신의 어두운 세계에 너무 깊이 발을 들이는 것이 더 무서웠다. 그는 이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 과거로 왔다. 자신의 슬픔에 물들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애써 감정을 감추고 무심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순정에게 돌려주었다. 글 잘 썼네. 훌륭한 작가가 되겠어. 하지만 학생. 섭은 일부러 학생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그가 둘 사이에 그을 수 있는 유일한 선이었다. 이런 글은 나 같은 낯선 사람을 두고 쓰는 게 아니야. 나는 곧 볼 일 끝나면 여기를 떠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차갑고 단호했다.
순정의 얼굴에 피어났던 작은 희망이 서리를 맞은 꽃처럼 순식간에 시들어 내렸다. 그녀는 상처받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거절은 그녀의 용기를 무참히 꺾어버렸다. 하지만 그 순간 상처받은 마음 한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오기가 솟아올랐다. 아저씨는 왜요? 뭐가? 왜 항상 그렇게 슬픈 표정만 지으세요? 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아저씨가 말했잖아요. 둑이 있어야 강물이 바닥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근데 왜 아저씨는 스스로를 불행이라는 두간에 가두고 계세요? 소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것은 섭의 전곡을 찌르는 그 누구도 그에게 던지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행복해지려는 노력. 그는 과연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있었던가? 그는 늘 과거를 후회하고 현실을 비관하고 미래를 포기하며 살아왔을 뿐이었다. 섭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가 쌓아 올린 어른의 방어벽이 이 순수한 소녀의 진심 어린 질문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혜로운 조언자도 든든한 보호자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길을 잃고 헤매는 상처투성이 영혼일 뿐이었다. 그는 순정의 맑은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선은 이미 넘어졌다. 순정은 더 이상 그를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의 세계에 들어오려 손을 뻗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섭은 그 작은 손을 뿌리칠 힘이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다. 23편 도망치는 어른, 다가서는 아이. 순정의 날카로운 질문은 섭의 가장 깊은 상처를 꿰뚫는 바늘이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나는 네가 불행해지는 미래를 막기 위해 과거로 온 내 남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자 가장 비겁한 외면이었다. 그는 순정의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른들의 일은 학생이 신경 쓸 게 아니야. 궁색한 변명이었다.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다가는 자신이 애써 쌓아 올린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의 빠른 걸음 뒤로 상처받은 소녀의 시선이 아프게 박혀왔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여관방으로 돌아온 섭은 지독한 자괴감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순정을 지켜주기는커녕 그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혼란만 안겨주고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순정에게는 독이 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 곁에 머무는 한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자신의 어둠이 그녀의 빛을 잠식하게 될 터였다. 그는 결심했다. 떠나야만 했다. 마왕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미 그의 손을 떠났다.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양평이 아니라 서울에 있었다. 마왕의 주변을 맴돌며 그가 자신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지켜봐야 했다. 그것이 그의 다음 임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정의 삶에서 자신이 사라져주는 것. 그것이 지금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다. 다음 날 새벽, 섭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짐을 쌌다. 몇 벌 안 되는 낡은 옷과 세면도구가 전부였다. 그는 반값을 치르고 역관을 나서며 주인에게 혹시라도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서울로 볼일 보러 갔다고만 전해달라는 말을 남겼다. 이른 아침에 양평역은 한산했다. 그는 서울행 첫 기차에 몸을 실으며 미련이 남는 듯 창밖의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순정은 학교를 마치자마자 냇가로 달려갔다. 어제의 일이 마음에 걸려 그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너무 깊이 파고들어 미안하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아저씨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냇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늘 앉아 있던 바위는 차갑게 비어 있었다. 불안한 예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그가 자주 나타나던 장터와 읍내 골목을 미친 듯이 헤매고 다녔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순정의 마음속에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싹텄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가 언젠가 말했던 역관으로 향했다. 저기, 혹시 여기에 며칠 묵으셨던 아저씨 한 분 계시는데요. 순정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하품을 하던 여관 주인이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아, 그 일용직 나가던 양반. 오늘 아침 일찍 짐 싸서 서울로 떠났는데 며칠 더 있을 것처럼 굴더니 갑자기 가버렸어. 주인의 무심한 한마디는 순정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떠났다. 서울로. 한마디 인사도 없이.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모든 것이 자기 탓인 것만 같았다. 어른의 상처를 함부로 건드린 자신의 미숙함이 그를 이곳에서 쫓아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영문 모를 상실감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다. 순정은 여관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이대로 그를 떠나보낼 수는 없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아픔을 가졌든 이대로 그를 다시 불행 속에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두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그녀의 눈에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리고 있었다. 어떻게든 그를 다시 찾아야만 했다. 24편 서울의 그림자, 익명의 조력자. 서울은 거대하고 비정했다. 양평을 떠나온 섭은 도시의 가장 깊고 허름한 곳에 자신의 그림자를 숨겼다. 그는 종로에 한 여인숙의 월세 3만 원짜리 쪽방을 얻었다. 창문도 없는, 사람이 겨우 돌아 놓을 수 있는 작은 공간. 그곳은 미래의 실패자였던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공간이었다. 그는 다시 남대문 인력시장을 찾아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그의 삶은 이제 두 가지로 압축되었다. 낮에는 생존을 위해 일하고 밤에는 마왕의 흔적을 쫓았다. 그는 매일같이 스포츠 신문과 연예 주간지를 샀다. 너저분한 가십과 광고로 가득한 조악한 인쇄물이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었다. 그는 돋보기라도 든 사람처럼 마왕에 대한 아주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꼼꼼하게 기사를 읽어내려갔다. 그의 노력은 한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마왕은 평소와 다름없이 방송에 출연했고 라디오를 진행했으며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황만 간간히 흘러나올 뿐이었다.
섭은 점점 초조해졌다. 자신의 편지가 그저 무시당한 것은 아닐까. 그의 경고가 거대한 세상의 소음 속에 묻혀버린 것은 아닐까. 마왕 역시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 그는 며칠 동안 술과 고독에 자신을 내맡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포는 옅어지는 대신 그의 이성을 더욱 명료하게 만들었다. 그는 로드 매니저 민수를 불렀다. 병원에 연락해서 가장 빠른 날짜로 시술 예약 잡아. 네, 형, 정말 하시게요. 그냥 작은 용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편지에서 말한 수술인지 아닌지는 몰라. 하지만 내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리고 그걸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는 게 먼저다. 만약 이게 운명의 장난이라면 그 시작점에서부터 내가 먼저 끊어버리는 수밖에.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공포가 서려 있지 않았다. 미지의 위협에 맞서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전사와 같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비논리적인 예언에 가장 논리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며칠 후 섭은 인력시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 그날 산 스포츠 신문을 펼쳐들었다. 여느 때처럼 시시껄렁한 연예인들의 스캔들을 훑어내리던 그의 눈이 한 귀퉁이에 실린 아주 작은 단신 기사에서 멈췄다. 인기 가수 M군 조용한 선행.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환자들을 위한 성금을 남몰래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 소속사 측은 개인적인 방문이었을 뿐이라며 말을 아껴 섭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가수 M, 대학병원. 정황상 마왕이 틀림없었다. 기부라는 명목으로 위장했지만 병원에 간 것은 사실이었다. 그의 경고가 무시당하지 않았다. 자신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 끈을 통해 마왕에게 분명히 닿았던 것이다. 섭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접었다. 그는 남대문의 혼잡한 인파와 소음 속에서 고개를 들어 회색빛 하늘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돈도 없고 이름도 없는 초라한 일용직 노동자였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그는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한 시대의 가장 빛나는 별의 운명을 움직이고 있었다.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곧이어 더 큰 불안감이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였다. 무심한 의사의 손, 그 예언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시술 당일이 이제 곧 닥쳐올 터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다. 익명의 조력자로서, 어쩌면 신이 계획에 맞서는 방해자로서 그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